지금은 규모로 봤을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많이 또 쓰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G2 간의 또 패권 전쟁 속에서 미국이 또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중국을 컨트롤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중국은 이미 미국의 컨트롤을 받을 정도가 아닙니다. 넘어섰나요? 왜 그러냐면은 석유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저희가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는 양수영 전 한국 석유공사 네. 한국 석유공사 사장님이 네. 최근에 쓰신 책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석유 전쟁이라는 파트도 재밌더라고요. 네, 네. 저는 한 10여 년 전에 네. 오일 카드라는 책 약간 그게 저기였습니다. 화폐 전쟁의 에너지판 막 이런 거였어요. 되게 어릴 적에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오펙이라는 게 석유 수출국 기구인데 네. 아예 대놓고 담합을 하는 기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세계적으로. 네, 네, 네. 처음에 5개의 나라로 시작을 했다가 네. 70년대 초반 또 후반 1차, 2차 석유 파동을 오펙이 우리 수출 안 할래. 네. 우리 가격 확 올려버릴래. 이러면서 그렇죠.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쥐락펴락하는 건데 네, 네. 그래도 되는 건지 혹시나 그런 게 21세기에도 현대에도 또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생겨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때는 제가 그 석유 파동에 대해 조금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석유 파동이라는 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펙이 1960년에 네. 오펙이 결성이 됐습니다. 결성이 됐는데 그 처음이 오펙이 만들 때마다라도 오펙이 그렇게 힘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채굴권이 석유사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60년, 70년 그때는 공급이 좀 과잉된 상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하는 국가들끼리 서로 경쟁 관계에 있어가지고 오펙을 만들었지만 협력이 잘 안 됐어요. 예. 그러다가 1973년에 사우디의 석유 장관이 그 석유 파동을 일으켰죠. 아랍 이스라엘 전쟁을 계기로. 그래서 3불하던 유가가 그때 12불로 올랐습니다. 3달러에서 12달러로. 12달러로. 바로 그냥 4배. 예. 4배 올랐죠. 그 다음에 1978년에 이슬람 혁명. 네. 그게 나가지고 12불 하던 게 30불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20불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또 이란 이라크 전쟁이 나가지고 그래서 불과 한 10년 사이에 3불 하던 게 36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거죠. 이때만 하더라도 그 오펙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 감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석유 수요는 이제 어느 정도 쭉 있는데 공급을 갑자기 줄여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이제 이 유가가 폭등을 해서 이걸 계기로 이제 산유국들이 그야말로 부를 축적을 한 거죠. 예. 그다음에 전 세계에 영향을 행사했고. 근데 지금은 석유가 여러 나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아프리카에서 나오고 있고 뭐 북해에서 나오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셰일 가스, 셰일 오일이 많이 생산돼서 미국이 전 세계 원유에 가장 생산을 많이 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네. 지금은 이제 오펙의 영향력이 이전만 같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오펙 플러스라고 해서 오펙 13개국 플러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멕시칸 10개국에서 오펙 플러스 23개 국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전같이는 못해도 여전히 그래도 예를 들어서 2020년 때 그 팬데믹 때 유가가 굉장히 떨어졌을 때 감산을 했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네네. 그래서 굉장히 떨어지는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했고 또 이제 2021년, 22년에 유가가 막 오를 때 네. 바이든이 오펙에게 그렇죠. 좀 감산 좀 해라. 이제 증산을 좀 해라. 증산. 예. 말을 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펙은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죠. 그게 근데 곧 패권이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전만치 않은 게 미국이란 나라가 이전에는 뭐 중동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려고 중동 눈치를 많이 봤는데 이제는 석유를 오히려 수출하고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만큼 오펙이나 오펙 플러스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유가라는 게 최근에 한 5년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WTI가 마이너스 40불까지 갔다가 네. 2022년에 120불까지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브렌트 기준으로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이 유가라는 게 한 5년 사이에 이게 뭐 다른 그렇죠. 물자는 그렇게 변하지 않잖아요. 네. 그 유가는 굉장히 변동폭이 심하거든. 음. 그래서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을 때 전쟁 전에 비해서 가스 가격이 5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석유 가스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언제 또 급등할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렇죠.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 또 벌어질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제 오펙이 혼자 쥐락펴락하고 있을 때보다는 네. 오펙이 뭔가 쥐락을 할 때 미국이 더 큰 걸 쥐고 있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약간 좀 균형이 맞는 균형이 거예요.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당분간 앞으로 한
그 중단기적으로는 석유 가스 가격이 좀 하향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큽니다. 하향 안정세. 또 미국이랑 또 미국이 엄청난 워낙 공급원이 많이 증산하기 때문에. 또 거기선 또 LNG 많이 또 수출하려고 예, 하고 있고 예. 우리 걸 사서 써라 막 이러고 그러니까 있고. 이제 그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의 기본 정책은 뭐냐면은 석유와 가스를 많이 생산을 해서 네. 유가를 낮춰서 네. 미국의 다른 산업 경쟁력을 올리겠다. 이게 음, 트럼프 생각이거든. 그렇죠. 그런데 석유 회사들이 아마 그게 따라가지 싫어하겠죠.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증산을 하겠지만은 음. 유가가 많이 내려갈 정도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 수출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또 일기 행정부 당시에도 또 생산량 많이 늘리니까 가격은 많이 또 가격이 떨어져서 내려가 2019년에 예. 내려갔죠. 물론 팬데믹 영향도 있지만 그 전부터 가격이 조금 내려가기 시작했죠. 예. 예. 또 하나가 그 소련이 해체된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네네네. 있었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들이 좀 네,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네, 네. 근데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음모론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미국이 네.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네.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도록 했다라는 아, 음모론은 있거든요. 예, 이 자료에 보시면은 예. 이제 그 산불하던 유가가 30불대까지 올라갔는데 네. 고르바초프가 예. 페레스트로이카라고 예. 이제 개혁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마침 그때 석유 가격이 10불대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음.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가 조금 침체가 됐어요. 이때. 네. 그 다음에 이제 석유 파동이 나니까 석유 소비 국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로 원자력이 그때 막 시작이 되고 아하. 석탄을 또 막 떼기 시작했습니다. 네. 석유 대신에. 그래서 이제 석유 수요가 줄었고 네. 마침 1980년대 북해에서 대규모 유전이 발견됐어요. 음. 그래서 노르웨이와 영국이 생산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알래스카의 프루드베이 그것도 1980년대부터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네. 멕시코도 생산을 하고 그러니까 소비는 줄어드는데 공급이 과잉된 겁니다. 음. 유가가 폭락을 해버렸죠. 예. 그래서 미국의 예서라기보다도 어떤 수급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는데 하나 이제 조금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은 그 당시에 그 오펙에서 사우디가 네. 유가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좀 감산을 좀 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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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오펙의 다른 회원국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가가 떨어지니까 재정수입 비중으로 늘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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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적으로 더 많이 막 증산을 한 거예요. 마음이 안 맞은 거죠.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혹시 미국 아. CIA가 뒤에서 사우디아는 다른 국가를 조정을 해서 감산을 못하도록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았는데 그보다는 아마 수급 상황에 따라서 고르바초프 때 마침 운이 안 좋게 유가가 떨어져서 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가 된 거죠. 근데 앞에서도 그 오펙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또 미국과의 어떻게 보면 이제 힘의 균형이 에너지 패권에서도 맞아가는 거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서구 사회가 러시아를 엄청나게 이제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를 또 중국이랑 인도가 또 엄청나게 사주면서 네. 러시아는 경제가 또 호황이라고 하고 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에너지를 가지고 막 제재해서 막 누구를 더 힘들게 만 이게 네. 과거처럼은 이제 안 통하는 걸까요? 러시아한테는 안 통하죠. 적어도. 최소한. 예,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아까 저 말씀하신 대로 석유 수출을 지금 그러니까 수입을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인도가 지금 싼 가격에 잘 사고 있는 거죠. 이게 웬 떡이냐? 예. 그다음에 천연가스는 수입 제재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예. 원유와 가스를 다 제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네. 유럽에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는 제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석유는 유조선을 통해서 세계 어디든지 살 수가 있는데 네. 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의존도가 워낙 높아요. 이게 수입을 제재를 해버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죠. 유럽에 살 수가 없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러시아가 이 가스를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저 가스관. 석유로. 네. 예, 이게 가스가 아닙니다. 다 가스가 아닙니다. 네. 석유가 아니고. 그래서 한 80% 정도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갔습니다. 예. 물론 일부는 이제 이렇게 뭐 터키를 지나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폴란드로 가는 것도 있었지만은 80% 정도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가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 최근 일이 아니고 오랜 역사적으로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소비에트 연방 때는 가스관을 이렇게 쫙 깔았는데 네.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가스관 때문에 분쟁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가 안 되겠다.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거치지 않고 독일로 바로 가는 노르드 스트림 네. 가스관을 건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이게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여기 가스를 많이 받은 거죠. 네. 그다음에 노르드 스트림 2도 또 건설을 했습니다. 네. 2022년에
완공이 됐어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셧다운 돼 버렸거든.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가 없으니까 물론 우크라이나로부터 계속 받고 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안 받는데 2024년 말까지 음. 계속 받아왔습니다. 전쟁 중에도 우크라이나가 그거는 이제 지나가게 했던 거죠. 예. 받았고 이제 계약을 2025년 1월부터 연장을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연장이 안 됐죠. 그래서 지금은 안 받는데 어쨌든 유럽 입장에서는 수입을 제재해서 안 받는 게 아니고 예. 이 가스관이 폐쇄되는 바람에 러시아 가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아프리카에서 LNG도 느리고 네. 노르웨이에서 파이프라인으로 느리고 미국의 LNG가 막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제재라는 입장에서 볼 때 원유는 중국이나 인도가 다 사주니까 러시아는 큰 타격을 안 받고 네. 가스 같은 경우도 유럽으로는 조금 적게 가는데 야말 LNG라고 있습니다. 네. 그 LNG를 통해서 러시아가 또 여기저기 많이 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러시아가 손해를 보기보다 유럽 입장에서 아주 비싼 가스를 하는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혀 나쁠 게 없는. 나쁠 게 없죠. 예. 나쁠 게 없죠. 고객 선만 다양화하면은 또 빠져나갈 구멍은 다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 지금은 그러니까 예전만 하더라도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도 수입하는 나라도 미국이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셰일 혁명 되면서 오히려 이제 순수출국이 됐고 네. 지금은 규모로 봤을 때 에너지를 가장 많이 수입해서 많이 또 쓰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네. 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G2 간의 또 네. 패권 전쟁 속에서 네. 미국이 또 에너지를 이용해서 어떻게 중국을 컨트롤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혹시? 중국은 이미 미국의 컨트롤을 받을 정도가 아닙니다. 넘어섰나요?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1970년부터 이제 개방 정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제일 신경을 쓴 게 에너지 공급이었습니다. 근데 중국은 왜냐면 어쩔 수 없이 또 수입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예. 중국이 산업을 갖다 발전시키려면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걸 진작에 알아가지고 중국이 수입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변화시켰습니다. 와. 이거 보세요. 예.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가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네. 이게 이제 이 내륙 한가운데 갇혀 있어가지고 러시아 말고는 보낼 데가 없었어요. 예. 그런 차에 중국이 카자흐스탄을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가 파이프라인을 깔겠다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송유관을 건설을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너네 돈 별로 없지 우리가 깔아줄게. 우리가 깔아줄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스가 많이 납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 러시아만 가고 이란으로 조금 갔었는데 이걸 또 깔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과거에 실크로드에 예. 송유관하고 가스관을 깔아가지고 아하.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로부터 석유와 가스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야. 그다음에 러시아로부터도 극동까지 가는 송유관을 러시아가 깔았습니다. 네, 깔았는데 네. 그중에 중국 지선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이 이 중에서 송유관을 건설해가지고 러시아로부터 엄청나게 석유를 또 수입을 하고 있고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시베리아 힘가스관이 있는 거예요. 이름도 아주 시베리아 힘가스관이에요. 오. 파워 오브 사이베리아. 이게 1990년도 초에 러시아의 옐친 대통령이 대우그룹의 김우중 회장에게 제의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오. 이 야쿠츠크라고 예. 굉장히 큰 가스전이 있었어요. 그때 옐친 대통령이 이게 워낙 투자비가 많이 드니까 네. 한국한테 이들이 파이프라인을 깔아가지고 중국 북한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가는 파이프라인. 아하.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 10개 회사가 모여서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한 몇 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네네네. 했는데 비용도 워낙 많이 들고 아. 러시아하고 협력도 잘 안 되고 이게 북한으로 과연 올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게 이제 그쵸, 캔슬이 그쵸, 됐어요. 그쵸. 근데 그로부터 한 거의 30년 지나서 푸틴이 이걸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힘 가스관이라는 게 이렇게 쭉 가서 중국으로 가스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하. 또 러시아 북극해 야말 반도라고 네. 이게 굉장히 큰 가스전을 발견했는데 그동안 이제 이 동토에서 가스 개발을 못했어요. 네. 이거를 이제 LNG로 개발을 해가지고 유럽으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 나고 나서부터 유럽으로 많이 가고 있고 배를 최근에 이용해서. 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해가 녹잖아요. 예. 그러니까 바다가 열리니까. 쇠빙선을 통해 가지고 동아시아 쪽으로 또 항로를 개척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은 이미 이 원유와 가스를 공급을 굉장히 다변화를 시켰습니다. 야. 거기다가 미국의 셰일가스도 미국 LNG도 미국이 중국이 수입을 해요. 예. 물론 양은 얼마 많지 않지만 그래서 미국이 이 뭐 셰일 오일, 셰일가스가 중국을 갖다가 어떻게 좌지우지할 상황이 아니고 중국은 이미 공급을 굉장히 다변화시켜서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IT 기술, 뭐 반도체 같은 거 갖다가 이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좀 견제할 수는 있어도 네.
최소한 에너지 가지고는 에너지는 중국을 견제할 수는 없는 네네. 거죠. 근데 중국은 이걸 보고 1970년대부터 또 시작한 거죠. 차근차근 예. 준비를 다 예, 해온 예, 거고요. 예, 이게 또 대단하네요. 예. 예. 에너지의 중요성을 진작부터 아는 거죠. 70년대라고 하면은 그 경제가 그렇게 막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할 때도 아니었는데 이제 막 시작할 때 등소평이 막 개방 정책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에너지 공급 다변화 정책을 낸 거죠. 완전히 거의 백년지대계니까 먼저 내다보고. 그렇죠. 그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캐나다랑 미국 관계가 정말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캐나다가 굉장히 뭔가 잠재력 있는 나라고 네. 또 양소영 사장님은 이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 이 책을 네. 통해서 네. 캐나다가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다. 네. 디스카운트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네. 캐나다에 뭐가 있습니까? 캐나다의 그 오일 샌드라고 예. 아까 제가 역청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역청이 바로 이제 오일 샌드. 그 샌드인데 그 안에 오일이 들어 있는 거. 그게 네. 이제 역청 끈적끈적한 석유가 들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 말고도 캐나다는 그 전통적 방식으로 생산하는 석유 가스가 많이 있어요. 근데 캐나다의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네. 캐나다에서 석유 가스 대부분은 이 알버타주라는 데서 생산이 됩니다. 네. 이 여러 군데 미국은 뭐 텍사스, 오클라호마, 뭐 캘리포니아 다 많이 나죠. 알래스카도 나고. 네. 캐나다는 여기에다 밀집돼 있어요. 브리티시 콜롬비아에 조금 나고. 미국 조금 올라가서. 예, 바로 알버타주. 네. 여기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석유 가스가 미국으로 갑니다. 예. 천연 가스는 100% 미국으로 가고 어허. 석유는 95% 미국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미국으로 파이프라인 깔기가 수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서부 해안으로 나가는 게 요 파이프라인 하나 있습니다. 이게 트랜스 마운틴 송유관이라고 1950년대 했는데 네. 이거를 조금 확장을 하려고 했는데 환경단체 또 인디안 레저베이션 이 문제 때문에 확장이 안 돼가지고 한 10몇 년 동안 끌다가 작년에 드디어 완공돼가지고 이제 조금 숨통이 트였는데 그래봤자 얼마 안 되고 저렇게 석유가 많은데 수송관, 송유관을 잘 못 송유관 깔아서. 때문에요. 예. 그래서 재밌는 것은 캐나다 동부에 네. 캐나다가 이렇게 석유가 많이 나는데 동부까지 가는 파이프라인이 없어요. 동부가 인구가 많지 않나요? 인구가 많죠. 캐나다가. 예. 그래서 워낙 멀기도 할거니와 이게 또 환경 문제 때문에 파이프라인 못 깔고 예. 트럭이나 철도로 석유를 옮기거나 아니면은 이 해안으로부터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의 제일 문제는 비효율이네요. 캐나다의 제일 문제는 통로가 없는 겁니다. 나가는 통로가 없어요. 세계 4위의 석유 생산국이거든요. 석유 그 매장량 국가인데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로키 산맥을 넘어서 예. 송유관이나 가스관을 깔아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캐나다는 이미 OECD 선진국 돼 놓으니까 환경 이 입김이 굉장히 세죠. 이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은 캐나다의 서쪽도 어떻게 보면 이제 태평양이 있고 태평양이죠. 한데 태평양으로 뭔가 수출하려면 로키 산맥을 넘어야 돼서. 로키 산맥 넘는 거는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예. 근데 문제는 그 허가가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로키 산맥을 뭐 뚫어 갖고 파이프를 심으면 심을 수는 있는데. 예. 이 환경 문제 때문에 건설 허가가 나지 않고 그 로키 산맥까지 가는 동안에 인디안 레저베이션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환경 인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석유 가스가 나갈 통로가 없다 보니까 공급 과잉이 돼서 캐나다의 석유 가스 가격은 굉장히 낮아요. 야, 뭔가 에너지가 많이 나도 문제네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없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 잠재력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팔 빼낼 것인가.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 최근에 캐나다 쪽에서는 그래서 뭔가 좀 LNG를 이제 수출하는 방안, 그래서 뭔가 인프라를 건설하는 방안, 뭐 이렇게 조금씩 얘기가 나오긴 그래서 하던데. 이제 그 LNG도 그동안 오랫동안 하다가 한국가스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중국 해가지고 한참 끌다가 드디어 이게 이제 공사가 다 돼가지고 아마 금년 정도에 완공이 될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버타주에 있는 천연가스를 로키 산맥을 지나서 LNG 캐나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LNG 프로젝트 그동안 몇 개가 추진이 됐는데 다 안 되고 유일하게 LNG 캐나다라는 프로젝트 하나가 그래도 좀 성사가 돼서 이제 조만간 이 캐나다산 LNG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들어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캐나다가 이게 뭐 경제가 상당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캐나다가 조금 더 이렇게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매장돼 있는 석유가스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통로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게 워낙 이 선진국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 캐나다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4천만 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땅덩어리는 뭐 우리나라 수십 배인데 땅덩어리가 정말
세계에서 세 번째 크든 거. 근데 엄청 크잖아요. 엄청 크죠. 근데 인구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네. 내수 시장은 별로 없고. 네, 없죠. 여기서 나는 에너지를 잘 수출만 해도 수출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데 예. 그거를 아직까지 노력을 안 했다는 거. 노력은 하는데 네. 중국 같으면 진작했죠. 밀어붙였죠. 예. 근데 이제 캐나다는 선진국 이것도 특히 신경 이제, 쓰고 저것도 신경 뭐 쓰고. 캐나다, 미국 뭐 이런 데는 쉽지가 않죠. 네. 야. 해서 요거는 나중에 또 그 캐나다가 이 LNG를 또 어떻게 수출을 늘리느냐에 따라서도 아마 우리나라 LNG 관련된 기업들한테도 또 이게 기회가 그렇죠. 될 수도 네, 있어요. 네. 같이 또 참여할 수도 맞습니다. 있으니까. 또 하나가 예. 석유 매장량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베네수엘라입니다. 네. 근데 베네수엘라는 그 많은 매장량을 가지고도 왜 이렇게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사는가? 이게 참 미스테리더라고요. 베네수엘라 석유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 1900년도 초부터. 그래서 오펙을 만들 때 주도한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처음 5개 나라에. 예, 5개 나라예요. 들어있던. 베네수엘라, 사우디,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이 주도적으로 오펙을 만들었어요. 1940년대는 미국,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게 3대 석유 수출국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베네수엘라는 그 전통적인 방식의 석유가스도 많이 나오는데 석유가 많이 나는데 예. 그 초중진류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일샌드 역청보다는 조금 덜한데 네. 그래도 굉장히 끈적끈적한 석유가 많아요. 그래서 오리노코 벨트라고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초중진류가 있어가지고 네. 확인 매장량 규모로는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인데 확인된 매장량. 확인된 매장량. 이제 매장량에는 확인 매장량이 있고 추정 매장량이 있고 가능 매장량이 있어요. 영어로는 proved, probable, possible. 근데 proved가 제일 확실한 거. 확인된 이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이 거의 90%는 확실한 거. 그러니까 빨대만 꽂으면 뽑을 수 있는 거. 예. 빨대라기보다 하여튼 뭐 있는 게 확실한 거. 아니, 죄송합니다. 빨대. 근데 요거는 이제 빨대가 아니고 네. 열을 가해서 굉장히 힘들게 내야 돼요. 아. 열을 가해야 돼. 근데 끈적끈적하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기술이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한데 예. 1998년에 차베스가 집권을 하게 하면서 그 베네수엘라의 국영 석유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국영 석유 회사의 인원들을 갖다가 다 친정부 자기 편으로 다 바꿔버리고 예.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재투자를 해서 계속 키워야 되는데 네. 복지 정책으로 다 써버린 거죠. 차베스가. 그러다가 또 2007년도는 그동안 이제 외국 회사들이 좀 들어와 있었는데 2007년도에 부시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외국 회사를 다 쫓아버렸어요. 네네. 외국 회사 다 나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엄청나게 많은 석유를 갖다가 생산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외국 회사들은 다 쫓겨나갔고. 쫓겨났고 그다음에 2013년부터는 미국이 또 수출 제재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제일 많이 팔던 데가 미국이었는데 미국으로 또 석유를 수출 못하고 그래서 미국이 지금 하루에 2천만 배를 생산하는데 네. 매장량 1위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70만 배를 생산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력도 별로 없고 예. 판의 기술력도 없으니 당연히 이제 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고 수출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에너지의 문제라기보다 이제 정치의 문제. 정치 문제죠. 완전히 정치 문제.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캐나다보다 오히려 더 좋습니다. 어떤 점에서 좋냐? 에너지 환경이요? 네, 환경이. 왜냐하면 캐나다는 알버타주에 있다 그러지만 알버타주에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어요. 예.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 초중진류가 오르노코 벨트에 딱 밀집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캐나다는 아까 로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이거 해안에 바로 가까워요. 바다에 있으니까. 미국에 가깝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미국하고 친미 정책을 써가지고 외국 석유 회사들이 들어와서 생산하면 생산이 몇백만 배럴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그걸 지금 안 한 거죠. 그래서 차베스 이후에 집권을 한 마두로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파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서방 정책을 하고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 정치를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국민들이 선택을 하면은 잘 살 수도 있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것은 그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때문에 이 베네수엘라가 이 어마어마한 자원을 가지고도 이 행세를 못하는 거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저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다는 게 혜택이 아니라 저주라고 하기는 뭐하고 혜택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 거죠. 입장에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안 가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도 반대로 보면 자원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그 사실 이제는 천연가스랑 석유랑 사용하는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천연가스가 어떻게 되지? 비중이? 우린 더 여전히 많은가요? 석유를 많이 쓰죠. 석유가 더 많은가요? 석유를 많이. 왜냐하면 이제 이 수송 연료로 네.
쓰는 수송 석유가 연료로. 석유는 워낙 수성 연료하고 석유화학 원료 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을 해서 네. 자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석유 제품, 휘발유, 경유 이런 걸 만들고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는 석유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가공해서 재수출하기 위해서 재수출하는 수입을 또 하는 것도 네네네네. 많고. 근데 이제 책에서 보니까 우리 양소영 사장님이 LNG 개발과 사용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혜택을 받았다라고 그렇죠.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그게 이제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석유만 이제 수입을 했었는데 네. 그 전에는 천연가스는 이게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장거리 파이프라인을 깔아야 되잖아요. 네. 또 바다 건너서는 올 수가 없죠. 근데 1970년대부터 LNG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석유를 수입하는 것보다 물론 석유도 계속 수입을 해야 되죠. 근데 네. 석유를 대체할 수만 있다면은 천연가스가 훨씬 낫죠. 그래서 1986년에 우리나라가 LNG 수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해가지고 그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LPG 통이 있었죠. 아, 가정마다 이게 네네네. LPG 배달하면 오토바이 타고 이제 배달 가고. 네. 하고 예. 그걸 이제 천연가스로 바꾸면서 도시가스 공급망을 쫙 깔고 네. 그래서 네. 그 석유로 이제 물론 뭐 저 이 수송 연료는 석유로 그대로 쓰지만은 난방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네. 건 석유 쓰던 거를 다 가스로 많이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석유에 비해서 천연가스가 가격이 한 70%밖에 안 됩니다. LPG 대비해서는 한 반밖에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훨씬 줄었고 아하. 석유 대비해서도 한 70%밖에 안 됩니다. 어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석유를 천연가스로 대체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득을 많이 보게 된 거죠. 득을 많이 받고 그다음에 천연가스가 또 좋은 건 뭐냐면은 그 이산화탄소 배출. 네네네. 그게 석탄에 비해서 한 반밖에 나오지 않고 석유에 비해서도 한 70%밖에 안 나와요. 친환경이고. 친환경이죠. 예, 상대적으로. 그래서 천연가스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가격 면에서도 LPG, 석유보다 훨씬 싸고 친환경적이기도 네, 하고 네, 가용할 수 있는 수단도 네, 네, 많고 특히 우리나라가 LNG를 뭐 호주나 카타르나 네. 미국,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서 이제 수입을 많이 한다고 네. 하는데요. 지금 이제 트럼프 재집권 이후에 어떤 그 관세 이런 마찰 일으키지 네, 않으려고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미국산 LNG를 더 많이 수입해 주는 방안을 네. 정부에서도 검토를 하더라고요. 네. 이건 괜찮은 카드입니까? 뭐 일본도 그렇게 미국산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산 LNG가 이제 트럼프가 뭐 비싼데 억지로 수입해라 그러면 문제겠지만은 네네네. 가격 경쟁력이 있거든요. 오. 그 왜 그러냐면은 원유는 유조선으로 세계 곳곳에 가기 때문에 가격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없습니다. 네. 유종에 따라서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WTI냐 브렌트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가스는 파이프라인이나 LNG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가스는 크게 3대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북미 시장,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 네. 그래서 북미는 주로 러시아 가스가 이제 대부분이다. 요즘은 이제 LNG를 많이 이제 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저 유럽은 북미 쪽은 카나다, 미국에서 나오는 가스. 예. 그래서 북미 쪽은 헨리 허브라 그래서 가스 가격이 제일 쌉니다. 어. 헨리 허브. 네. 근데 아시아 쪽은 공급을 받을 만한 데가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시아 프리미엄 그래 가지고 아시아 쪽에는 LNG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가격이 높아요. 아시안 프리미엄. 아. 그래서 아시아 쪽에 LNG를 공급했던 오만,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돈을 엄청 버는 거죠. 아. 그래서 헨리허브 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네네네네. 그걸 LNG를 만들어서 파나마 운하를 지나서 태평양을 건너옴에도 불구하고 네. LNG 아시아 프리미엄을 생각하면은 미국산 LNG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아. 그래서 뭐 물론 그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금 높을 수 있고 낮을 수도 있지만은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하나 그 중동이나 호주에서 오는 LNG는 대부분 장기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 예. 근데 미국산의 LNG는 장기 계약도 있고 스팟 마켓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급하게 LNG가 필요할 때 미국산 LNG를 좀 도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급 측면에서 유연성이 있고 가격 경쟁력에서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적절하고 그래서 미국산 LNG를 수입하는 건 좋은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예. 이제 만약에 미국산 LNG가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을 했다 이거죠. 네네네네. 그런데 트럼프가 이 관세를 이게 빙자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압력을 넣어서 비싼데도 사라. 예.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국산 LNG 사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큰 부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우리가 뭐 카타르 장기 계약했던 게 만료가 되는 것 순차적으로 그만큼을 미국산으로 돌리면 된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러면 카타르산이랑 미국산이랑 가격이 오히려 미국산이 더 쌀 수도 있는 쌀 수도 거고요. 있죠. 예, 예.
물론 이게 뭐 장기 계약에 따라 좀 달라질 계약에 수도 따라 많이 있겠습니다. 다른데 가격이 그렇게 뭐 그 미국산 LNG가 훨씬 높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굳이 나쁠 거는 없고 나쁠 건 싸게만 없죠. 사온다면 아 이번에 또 원전 좀 여쭤보세요. 원전이 네, 사실은 이게 주요 이제 에너지 발전 원 중에 하나이긴 한데 네. 이게 참 우리나라에서 뭔가 정치적으로 더 많이 막 해석이 맞습니다. 되게 네. 물론 뭐 독일도 있고 막 좀 그런 건 네. 또 논쟁은 또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수영 사장님은 이 원전 비중을 더 어떻게 늘리는 게 맞습니까? 원전 비중은 늘려야 됩니다. 제 대답은 먼저 하자면은 예. 재생에너지도 느리고 원전도 느려야 됩니다. 아 다 같이 둘 다 느려야 됩니다. 그런데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그렇죠. 예, 뭐 둘 쉬운 다 게 쉽지 없는데. 않습니다. 예. 자, 우선 원전은 우리나라 원전 비율이 전력 생산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 네. 그걸 따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이 9%인데 우리나라는 31%입니다. 굉장히 세계 평균으로 해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 원전에 대한 전기 생산에 있어서 원전에 대한 의존도가 아주 높아요. 31%. 예, 30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가 예. 재생에너지를 하기에는 여건이 더 안 좋아요. 음,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우선 땅이 넓어야 되고 예. 기후적인 조건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태양광이나 풍력이 다 고만고만하다 이거죠. 음, 재생에너지는 이제 기후적 지리적 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재생에너지는 필요할 때 언제라도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태양이 비칠 때, 바람이 날씨에 불 때, 따라서, 그걸 예. 간헐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음,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전기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경직성입니다. 네. 경직성. 그 두 가지 단점 때문에 재생에너지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 재생에너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유럽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예. 유럽의 뭐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 거의 50%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근데 유럽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유럽은 전기를 만드는 에너지원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력이 굉장히 많아요. 수력이요. 네. 노르웨이나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데 스웨덴 수력이 많고 태양광도 많고 풍력도 많고 프랑스는 원자력이 많고 그렇죠. 천연가스도 많고 굉장히 다양한 에너지원이 한꺼번에 들어와. 그다음에 유럽은 전체적으로 전력망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우리나라만 쓰잖아요. 네네. 그럼 유럽은 여러 다양한 전력원이 들어와서 시간대도 다 달라요. 스페인하고 그리스하고 경도가 차이가 나잖아요. 아, 이 발전하는 시간대도 다르고. 그러니까 유럽은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충분히 캐파가 가능해. 저기 서쪽에 있는 나라랑 동쪽에 있는 나라랑 에너지 피크 시간이 다르니까 다르고, 그다음에 달리 써도 되고. 여러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줄이고 여기 늘리고 이게 가능하단 말이죠. 조정이. 아하.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가 쭉 늘어나 버리면은 전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 그쵸. 제주도 같은 경우에 풍력 발전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제주도는 원웨이 육지에서 나가는 전기밖에 없어요. 음, 거기서 육지로 오는 전력망이 없습니다. 아, 그럼 전력이 많이 생산하는데 수요는 없는데 전력이 많이 생산하면 블랙아웃 생겨버리거든. 너무 넘쳐도 넘쳐도. 그래서 출력 제한이라 그래서 풍력 발전기 제주도 가면 이게 터빈 꺼져 있는 거. 꺼져 있는 게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고장 우리나라는 나서가 아니라 고장 나서가 아니죠. 전기 너무 많이 만들지 마세요. 우리 못 만들지 받아줘요. 마. 네. 끄세요, 끄세요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네. 우리나라는 전력 시스템상 아하.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확대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간헐성, 경직성. 경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잘해서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한계를 딱 정해서 그만큼 열심히 해야 돼요. 음흠. 왜 그러냐면 원자력 같은 경우는 물론 31% 이미 높지만은 네, 쉽지 않은 게 요즘 송전탑 하나 세우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전 하겠다 그러면은 난리 주민들 나죠. 반대가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민 수용성. 또 하나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가 핵 폐기물. 그렇죠. 그죠? 고준위 핵 폐기물 처리.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 빈국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에너지 자립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재생에너지 원자력이에요. 화석 에너지는 다 수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둘다 또 해야죠, 에너지 둘 다.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예, 있고 예. 산업 발전에 늘고 따라서 있고. 늘고 있고. 근데 네. 그만큼은 전기를 만들어야 하니 만들어야 되고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같이 늘려야 된다. 같이 늘려야 그런데 되는데 지금 서로 지금 싸우느라고 장기적인 대책을 못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원전도 이제 정파에 따라서 그러니까 거의 훅훅 뒤집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당장 발전 단가는 저렴해 보이지만 네.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까지 고려하면 사회적 비용까지 네. 감안을 하면 네. 사실은 또 비싸다 또 비쌀 이렇게 수도 볼 수도 있고.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랑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돼. 벌써 1시간 20분 넘게 우리가 촬영을 했는데 이 에너지에 대해서 진짜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오늘 이 이야기는 예. 요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이라는
우리 양수영 전 한국 석유공사 사장님의 네. 책 신간입니다. 네. 이 책 바탕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나라 이제 자원 빈국이다 보니까 네. 근데 책에서도 말씀해 주신 게 우리가 에너지 수요 대비 네. 자원 개발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다 이런 네. 지적도 좀 하시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요. 예, 우리나라가 그 에너지 빈국이면서 에너지 과소비국, 에너지는 과소비국. 세계 최대 소비국입니다. 1인당 에너지 소비. 미국에 버금가요. 1인당으로 따지면요. 미국하고 거의 비싸고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영국보다 2배나 많이 씁니다. 그 우리 심각해요, 우리나라. 아니 그 우리가 제조업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건 제조업도 아닙니까? 제조업이지만 에너지 자체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절약 이런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은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이는 안 하지만 경제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을 겨울에 얼마나 춥게 지냅니까? 거기다가 정부가 지원을 해서 공장들이 에너지 효율화 할 수 있도록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에너지를 산업 구조를 바꾸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지만은 효율화 쪽으로 굉장히 앞으로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에너지 소비 절약, 에너지 효율화 그쪽을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싸우지 말고 둘 다 최대한 늘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가 21세기에도 주 에너지원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이 아무리 느려도 그는 전기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석에너지 즉 석탄은 아니더라도 석유와 천연가스 이 개발에 최대한 힘을 써서 그 외국 회사와 같이 지금 이제 트럼프 2기에 석유 개발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네. 이럴 때 우리가 기회를 잘 포착해서 자원 개발, 석유 가스 개발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숙명이라는 거죠. 에너지 그렇죠. 빈국이고 예. 과소비국이고 그렇죠. 해서 에너지 개발도 그렇고 예. 우리에게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에너지 수입하면 되지. 예. 수입하면 되지. 그럼 뭐 굳이 그 가스 개발할 애를 쓰냐. 어. 근데 이제 이게 세계화 속에서 물류가 잘 흐를 때는 괜찮았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보호무역주의, 자원 무기화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같은 에너지 빈국에서는 치명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에너지 공급 다변화, 에너지 자원 개발 여기 대해서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부터 차분히 좀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립도도 높여야 되는 거고 네. 사실 에너지 없이는 뭐 나라든 뭐 산업이든 뭐 가정이든 존재할 수도 없는 거고 네네. 진짜 근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너지에도 부스터가 필요한데 이거 YG 부스터를 이제야 제가 이거 드리네. 이거 중간에 좀 아니면 시작할 때 드렸어야 되는데 이거 하나 드십시오. 예. 하면 이게 눈에 활력까지 도움을 아 줄 수 있는. 예. 아유. 맛있죠. 네. 이거 진작 드렸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에도 에너지를, 우리 나라에도 에너지를, 세계 에너지 패권 전쟁 이 책을 같이 읽어봤습니다. 전 한국 석유공사 양수영 사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